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11월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이미 절반 이상 잎을 떨궜고 밤 11시가 넘은 거리에는 택시 불빛만이 간간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도블록 위로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녔습니다. 한서리는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자신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7cm 힐이 차가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도 함께 쿵쿵 뛰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로비 한쪽 소파에는 출장객으로 보이는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은은한 주황빛을 뿌렸고 공기 중에는 호텔 특유의 방향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서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잠깐만 앉아있다 가면 돼. 술 한잔하고 나오면 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볼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퇴근 전에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덧바르고 눈 밑 다크서클을 컨실러로 가렸습니다. 마치 데이트 나가는 여자처럼 준비했습니다. 그 사실이 서린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2층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카펫은 와인색이었고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1201, 1203, 1205. 서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208호.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3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이동재 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 풀린 넥타이, 은은한 향수 냄새. 그는 서린을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강요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여유가 더 위험했습니다. 서리는 문지방을 넘었고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는 건조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모든 변명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는 하얀 시트가 팽팽하게 펴져 있었고 베개는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니바 위로는 와인잔 2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대교의 가로등,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지만 서린에게 이곳은 이제 그 이후와 그 이전을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서린이 아닐 것입니다. 이동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억지로 있으실 필요 없어요. 그는 서린을 한 여자로 봤습니다. 공소장을 쓰는 강준서 검사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서린이라는 이름의 여자로요. 그게 서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준서의 눈에 서린은 관리해야 할 가정, 챙겨야 할 생활비, 명절에 데리고 가야 할 며느리였습니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강준서. 서린은 화면을 3초 동안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익숙한 번호, 밤 11시 48분의 전화. 아마 퇴근길일 겁니다.
혹은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없다는 걸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밥 먹었어? 라고 물을 겁니다. 관심이 아니라 일상적인 확인 차원에서요. 그리고 서리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 3초가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동재 옆이 아니라 반대편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방에 들어온 순간 그 선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서리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34살 중견 건설사 기획팀 대리, 아파트 담보대출 15년 남음, 명절엔 시댁 가고 주말엔 마트 가는 삶. 결혼 6년 차. 애 없음 남편은 잘 나가는 검사.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서린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리고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퇴근 후엔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보통 밤 11시쯤 들어옵니다.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응, 먹었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서리는 혼자 먹던 저녁을 마저 먹고 설거지를 하고 씻고 잡니다. 주말엔 빨래, 청소, 시댁 방문. 그게 6년간 반복된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것을요. 남편 강준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바람 피우지 않고 가정폭력도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었고 명절엔 시댁의 용돈을 챙겼고 서린의 부모님 생신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부모님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검사 남편 두고 뭐가 불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불만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저 책임질 뿐이라는 것을요. 준서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7시에 나가고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엔 골프나 검사 동기 모임. 대화는 생활비, 관리비, 부모님 용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침대에서도 의무처럼 한 달에 한두 번 빨리 끝내고 각자 잠들었습니다. 서린이 언제부터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했는지 준서는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린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라고 말하면 준서는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듣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우리 여행 갈까? 라고 하면 준서는 다음 달에 재판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매번 다음 달이었습니다. 6년 동안 서린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동재가 나타났습니다. 이동재 부장은 서린보다 8살 위였습니다. 기혼자, 2아이 아빠, 회사에서 승진 빠른 스타임원. 키 180에 잘 관리된 몸, 정장이 잘 어울리는 체형. 서린과는 다른 팀이었지만 프로젝트 협업으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 잘하는 상사 정도였습니다. 회의 때 명쾌하게 정리하고 후배들 의견을 존중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강요하지 않는 사람. 서린은 이동재를 존경했습니다. 동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야근 후 편의점 앞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밤 10시 서리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거르고 야근했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가기도 귀찮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안 들어와 있을 테니까요. 그때 이동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린 대리, 혼자 먹어요. 같이 먹어도 돼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재는 맥주 1캔을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서린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불빛, 지나가는 차 소리, 가을밤 공기. 이동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 대리,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이 서린을 무너뜨렸습니다. 준서는 6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서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그런 표정 안 짓죠. 이동재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맥주를 마시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날 밤 남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외로움, 무시당하는 기분, 투명인간 같은 삶. 이동재는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가끔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린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야근 후 편의점,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 주말 오후 한강 산책. 처음엔 정말 그냥 대화였습니다. 일 얘기, 인생 얘기, 고민 상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리는 이동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화장을 더 신경 쓰고 향수를 뿌리고 이동재가 있는 회의실에 들어갈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방 안, 서리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이동재는 미니바에서 와인을 꺼내 2잔을 따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을 채웠습니다. 그는 한 잔을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와인은 쓴맛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와인은 쓴맛이 아닙니다. 서린의 입이 쓴 것뿐이었습니다. 이동재가 물었습니다. 여기 온 거요.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방에 들어온 순간 서린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끄는 순간 서린은 이미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동재는 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게, 천천히. 서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남편은 오래전부터 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린 씨, 나는 당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봐요. 그 말이 서린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는 이동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따뜻한 체온.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죄책감보다 먼저 밀려온 건 이상하게도 안도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느낌,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확인,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증명. 그게 서린을 처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호텔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서린은 화장을 고쳤습니다. 입술색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어제의 한서린과 달랐습니다. 아니, 같았습니다. 다만 가면을 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회식이 너무 늦어져서 언니 집에서 잤어요. 강준서는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심도 추궁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잤는지,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이 서린을 이동재에게로 밀어넣었습니다. 11월의 서울은 계속 추웠습니다. 은행나무는 마지막 잎까지 떨어뜨렸고 거리는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한서린도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삶을 사는 법을요. 낮에는 남편의 아내, 밤에는 이동재의 연인. 그 경계를 넘나들며 서린은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거짓말도, 미소도, 가면도. 무서운 건 죄책감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매일 입는 옷처럼요. 한서린은 이제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오전 7시에 시작되었고 다른 하나는 오후 6시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아침 7시 서린은 남편을 위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밥. 강준서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먹었습니다. 서린은 그 앞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 있어. 늦을 거야.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준서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서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저녁 7시 서린은 이동재와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 강남 뒷골목의 작은 와인바, 때로는 호텔. 이동재는 서린의 손을 잡았고 서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했고 웃었고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서린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향수 냄새를 지우고 립스틱을 지우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나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는 달랐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고 대신 묘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서린은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오늘 야근이에요. 언니 만나고 올게요. 회식 있어요. 거래처 미팅이에요. 준서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조심해라고만 말했습니다. 서린은 그 무관심에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속아도 되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게 편했으니까요. 12월 초 서린은 이동재에게 물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서였습니다. 부장님은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이동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당신을 만난 건 후회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 대답은 서린을 안심시켰습니다.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거짓말하며 사는 거구나. 하지만 서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강준서는 아내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11월 28일 밤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어두웠습니다. 서린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만나고 있어요. 핸드폰 소리 못 들었어요. 준서는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만난다고 했나? 아침에 서린은 오늘 야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 얘기는 없었습니다. 준서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린의 언니와 마지막 통화는 3주 전이었습니다. 준서는 검사였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은 작은 불일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준서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서린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강남 호텔 근처 레스토랑, 와인바, 편의점,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 11월 20일 밤 11시 48분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 정산. 이 시간 30분 주차. 준서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서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던 밤. 언니 집에서 잤다던 밤. 하지만 신용카드는 호텔 주차장에서 찍혔습니다. 준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핸드폰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확인 차원에서였습니다. 서린은 그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11월 20일 밤 11시 서린의 위치는 강남구 논현동. 정확히 그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준서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더 조사했습니다. 준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검사로서 익힌 기술들을 아내에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서린의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회사 야근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12월 5일 서린은 야근이라고 말했지만 회사 출입 기록은 저녁 6시 15분 퇴근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7시 30분에 찍혔습니다. 금액 12만 8천 원. 혼자 먹기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레스토랑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권한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영상 속 서린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손을 잡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고급 시계. 준서는 그 남자를 추적했습니다. 레스토랑 결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명의 이동재. 준서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부장. 서린과 같은 회사였습니다. 12월 10일 준서는 이동재를 미행했습니다. 퇴근 후 이동재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린과 만났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동재는 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서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12월 15일 준서는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서린과 이동재가 호텔에 들어가는 CCTV였습니다.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시간 후 나왔습니다. 서린의 옷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는 다시 빗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날 밤 집에서 서린을 기다렸습니다. 서린은 밤 11시 30분에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야근했어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평소와 같았습니다. 준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누구랑 만났어?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씻고 자요. 서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린과 이동재의 사진, 영상, 위치 기록, 신용카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 증거 한서린 외도 2024.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말할까? 12월 20일 서린은 이동재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이동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들켜요. 조심하면 돼요. 만약 들키면요. 그때 가서 생각하죠.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해요. 서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러고 싶어.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같은 날 밤, 준서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대 동기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외도 증거는 확보했어.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완벽하네. 이거면 재산분할 유리하게 끝날 거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상관없어.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언제 통보할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 변호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거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린은 퇴근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동재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6년 전 오늘 서린과 준서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했습니다. 50명의 하객, 소박한 피로연, 신혼여행은 제주도. 서린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아내가 되자. 서린은 다짐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서는 보통 밤 11시에 들어왔으니까요. 일찍 왔네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영수증, 위치 기록, CCTV 캡처, 그리고 맨 위에 노인 한 장의 문서, 이혼 합의서. 서린의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상자에서 크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얼마나 했어? 바보인 척하지 마. 그 사람이랑 얼마나 만났냐고?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나 검사야. 조사하면 다 나와. 준서는 서류를 집어 서린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호텔 앞 서린과 이동재, 손을 잡은 모습, 키스하는 모습.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총 17번 만났어. 호텔 8번, 레스토랑 6번, 카페 3번. 신용카드 내역 다 있어. 서린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안 봐줬잖아요. 6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관심 없었어요. 나는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는 사람. 여자가 아니었어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핀 거야. 그게 이유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6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작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서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거부하면 재판 가는 거야. 증거 다 있으니까 100% 이긴다. 위자료까지 물어야 할 거야. 아이는요? 준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아이? 만약 생긴다면요? 준서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낳은 애가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DNA 검사부터 해야겠네. 그 말이 서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준서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나 안 들어와. 일주일 안에 짐 싸. 이 집 명의는 나야. 문이 닫혔습니다. 서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케이크 상자에서 흘러나온 크림이 서린의 무릎을 적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집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한서린은 3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핸드폰을 꺼두었습니다. 이동재에게서 12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끼니를 때우고 잠들었다 깨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12월 27일 서린은 거울을 봤습니다. 푹 꺼진 눈, 창백한 얼굴,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서린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때렸지만 죄책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거주지 이전. 모든 조항이 서린에게 불리했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준서 명의였습니다. 서린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결혼 전 갖고 있던 소액 적금 통장뿐이었습니다. 서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촉을 댔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준서는 증거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 가면 100% 집니다. 위자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서린은 결국 서명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서린. 펜을 놓는 순간 6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강준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오전 10시.
변호사는 서린의 서명이 된 합의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 받았네요. 이제 법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합의서대로 하면 부인이 가져갈 게 거의 없는데요.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합의서대로 해요. 바람 피운 사람이 뭘 더 가져가려고 해요.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단단했으니까요. 참, 그 남자 쪽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동재 부장. 준서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해 주세요. 상간자 책임물을 겁니다. 5천만 원. 변호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준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죠. 무슨 뜻인가요? 이동재는 기혼자예요. 부인이 있고 애들도 둘 있어요. 위자료 소송 걸리면 부인한테 들통나겠죠. 회사에도 소문 퍼질 거고요. 박살 나겠죠.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준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서린과 이동재 모두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한서린. 합의서 보냈어요. 준서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12월 30일 이동재는 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12번째 시도 끝에 서린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린 씨, 왜 연락 안 받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부장님, 우리 그만 만나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이동재는 침묵했습니다. 3초 후 물었습니다. 얼마나 들켰는데요? 사진, 영상, 위치 기록. 이혼 합의서 썼어요. 일주일 안에 집 나가야 해요. 이동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 못해서 제 잘못이에요. 서린 씨, 저는 책임질게요. 서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장님도 결혼했잖아요. 애들도 있고. 어떻게 책임져요? 그냥 잊어요. 우리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서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동재는 핸드폰을 보며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린 말이 맞았습니다.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동재는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희. 이동재는 택배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강준서. 피고 이동재. 청구 금액 5천만 원. 이동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만남 일시, 장소, 증거 사진, 신용카드 내역.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부인한테 들키면. 이동재는 소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원에 이미 접수되었으니까요. 1월 3일 이동재의 부인 최은혜는 남편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펴서 읽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관계, 한서린. 은혜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였습니다. 몇 번 회식 자리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예쁘고 말 적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은혜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와봐.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오면 알아. 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소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1시간 후 이동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테이블 위 서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은혜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동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은혜는 소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5천만 원. 상간관계. 은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했어? 소장 보니까 11월부터잖아. 석 달이야. 이동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소장을 던졌습니다. 서류가 이동재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혼하자고. 나도 더는 못 참아. 10년 동안 참았어. 당신 야근, 주말 골프, 술 냄새. 다 참았어. 근데 바람까지 피워.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은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동재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1월 5일 이동재는 회사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동재 부장님, 이게 뭡니까? 서류는 강준서 변호사에게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내용, 이동재 부장의 사내 불륜 사실 통보 및 징계 요청. 이건 사생활 문제입니다. 회사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상대가 같은 회사 직원인데요. 게다가 기혼자끼리 불륜이면 사규 위반입니다. 징계까지 하실 겁니까? 본사 방침입니다. 감봉 3개월, 승진 제외 2년. 인사팀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방 발령 검토 중입니다. 본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요. 이동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지방 발령까지 가면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며 이동재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최은혜.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 조정 신청할 거야. 진명이 내 거야.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당신은 양육비만 내. 이동재는 핸드폰을 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3번 켜야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모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폐를 채웠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월 10일 강준서는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서린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종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없이 합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준서는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1월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준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전했습니다. 분노도 가라앉았고 복수도 끝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신청 완료. 한 달 후 정식 이혼. 그때까지 집 정리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6년간 수천 번 눌렀던 번호.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고 유리창에 눈이 쌓였다 닦였습니다. 준서는 전방을 보며 운전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설이는 원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좁은 방이었지만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설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아요. 아, 그렇구나. 계약서 여기 사인해 주세요. 설이는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이름 뒤에 강준서의 아내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설인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원룸에 들어섰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짐도 가구도 없었습니다. 설이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동재였습니다. 설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설이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설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추웠고 눈은 간간히 내렸습니다. 한설이는 원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동료들은 설인을 피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설인 대리 이동재 부장이랑 바람 폈대. 남편한테 걸렸대. 이동재 부장은 지방 발령 났대. 부인한테도 이혼 당했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엔 혼자 먹었습니다. 회식엔 불리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편 옆에서 느꼈던 그 느낌, 이제 회사에서 느꼈습니다. 2월 14일, 설이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려고요? 개인 사정입니다. 다른 회사 제의 받았어요. 그냥 좀 쉬려고요. 인사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회사도 설인이 나가길 바랐습니다. 불륜 스캔들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2주 후 최종 퇴사 처리할게요. 설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옛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동료는 눈을 피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6년간 모았던 물건들, 머그컵, 포스트잇, 볼펜, 액자. 액자 속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설인과 준서. 설이는 액자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길, 설이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
컵라면, 김밥.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먹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취하고 싶었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만 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한서린 씨 맞죠? 병원입니다. 산부인과요. 지난달 검사 결과 나왔는데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린은 멈췄습니다. 무슨 결과요? 임신이세요? 5주 차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린은 벽에 기댔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빨리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배에 갔습니다. 평평한 배.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누구 아이지? 서린은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서와 잔 날. 12월 초였습니다. 이동재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12월 중순이었습니다. 5주 차면 12월 중순쯤 임신된 겁니다. 이동재 아이일 확률이 높아. 서린은 울었습니다. 모든 게 꼬였습니다. 이혼하고 직장 그만두고 임신까지. 서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 좀 해요. 3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서린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이동재의 삶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월 1일 이동재는 부산지사로 발령났습니다. 강등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본사 승진 라인에서 밀려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아내 최은의 명의였기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이동재는 부산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면접 교섭권을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큰아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동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이동재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부산지사 직원들은 이동재의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불륜으로 쫓겨난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이동재 옆자리는 비었습니다. 2월 중순, 이동재는 강준서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 났습니다. 한 달 안에 입금하세요. 5천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한 내 입금 안 하시면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동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40만 원. 이혼 위자료로 은혜에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80만 원.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동재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정 불안정.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동재는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이자는 월 5%. 5천만 원 빌리면 한 달에 250만 원 이자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동재는 사채를 썼습니다. 3월 1일 강준서와 한서린의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준서는 법원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서린이 쓰던 물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옷장, 신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6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집. 이제 혼자였습니다. 준서는 이혼 증명서를 받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6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잘못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준서는 복수했습니다. 이동재도 설인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왜 허전할까요? 준서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이 있었습니다. 따서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흐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준서 검사님 맞으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한설인 씨가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가 검사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준서는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임신 5주 차인데 출혈이 있으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임신이요? 본인이 모르셨나 봐요. 검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준서는 커튼 쳐진 침대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설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점적을 막고 있는 팔. 준서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서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왔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그냥 가요. 상관 안 해도 돼요. 준서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임신했다며. 누구 애야?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알았습니다. 이동재 거지.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DNA 검사하면 알겠네.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울 거예요. 준서는 침묵했습니다. 설이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키울 수 없어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어요. 혼자 애 키우면서 살 자신 없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준서는 일어섰습니다. 푹 쉬어요. 가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준서는 커튼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후회도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끝났다는 것. 준서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병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3월 15일 한설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중절.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오셨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설이는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팔은 비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강준서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작고 더 조용한 곳. 혼자 살기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웃고 있는 자신과 설인. 준서는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앨범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강준서 검사님, 이동재 씨가 위자료 전액 입금했습니다. 사건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혼, 위자료, 복수. 이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준서는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한설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구 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원룸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고객들은 설인을 몰랐습니다. 과거도 잘못도 몰랐습니다. 그저 계산이요 하고 돈을 내고 갔습니다. 설인은 그게 편했습니다. 투명인간이 되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렇게 설인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설인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이동재와 여기 앉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라고 물었던 그날. 모든 게 시작된 날. 설이는 라면을 다 먹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룸으로 돌아가 잠들었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준서는 여전히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 매일 출근하고 공소장을 쓰고 법정에 섰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변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빈 집, 조용한 저녁, 혼자 먹는 식사.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준서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예전엔 설인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준서는 법원 복도에서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그게 설인이었나?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는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준서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소주 한 병, 계란말이, 떡볶이.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손님 자주 오시네요. 혼자 사세요. 외롭지 않아요.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주를 따라주고 갔습니다.
준서는 혼자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한설이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바뀌었지만 일은 같았습니다. 계산하고 재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설이는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동안 360만 원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든 분식집이든 뭔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설이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서도, 이동재도, 그 모든 일들도. 하지만 가끔 떠올랐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과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외로웠다고 말하기엔 변명 같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다고 하기엔 이기적이었습니다. 설이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어느 날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정장 차림. 맥주 한 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설이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500원입니다. 남자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설이는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려다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이동재였습니다.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동재도 설인을 알아봤습니다. 3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동재는 맥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10분 후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서 이동재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창밖으로 그를 봤습니다. 예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설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동재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동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이는 앉았습니다. 이동재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 지내요. 그냥 그래요. 부장님은요? 나도 그냥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의 밤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이동재가 말했습니다. 시작한 것도 책임 못 진 것도.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부장님 탓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재는 맥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요. 부장님도요. 이동재는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설이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망가졌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말이었으니까요. 5월, 강준서는 승진했습니다. 부장검사였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회식이 열렸습니다. 준서는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남았을 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성공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명절 사진, 설인과의 6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못했나? 설인만 탓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관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준서는 앨범을 닫았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6월, 한설이는 편의점을 그만뒀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 주방 하나, 간판 하나. 간판 이름은 리닌의 분식이었습니다. 설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무언가였습니다. 첫날, 손님은 3명 왔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수익은 2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재료 손질하고 국물 끓이고 가게 청소하고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곧 나와요. 설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일 준비하고 밤 10시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옛 동료들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결혼, 출산, 승진. 설이는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강준서는 우연히 리닌의 분식을 지나쳤습니다. 법원 근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걸어가다 간판을 봤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분식집인데 맛있대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준서는 간판을 봤습니다. 리닌의 분식. 린이라는 글자가 익숙했습니다. 들어갈래요? 아니요, 다른 데 갈게요. 준서는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저 안에 설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준서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공소장을 펼쳤습니다.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설이는 가게 앞에서 눈을 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녹았습니다. 설이는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숨쉬고 있다는 게,
가게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내일 또 열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서리는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머리에 쌓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나이 들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서리는 혼자 걸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준서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보였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안에 하나구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법대 동기였습니다. 다음 주 모임 올 거야. 준서는 답장했습니다. 응, 갈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맥주를 마저 마셨습니다. 씻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일어날 것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몇 년 후 한서린의 리닌의 분식은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린은 바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결혼 안 하세요? 서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했다가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이제 혼자가 편해요. 손님은 떡볶이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다시 일했습니다. 강준서는 부장검사로 잘 지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했습니다. 가끔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둘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스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나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았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매년 내렸습니다. 녹고 또 내렸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끝없이.